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강원도 태백의 산길을 휘감아 돌았다. 아스팔트 위로 마른 잎들이 이리저리 뒹구는 소리가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구불구불 이어진 22번 국도는 평일 오후가 되자 오가는 차량 하나 없이 한적했다. 그 길 위를 짙은 국방색의 각진 군용 레콘 차량 한 대가 묵묵히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체는 이 길이 익숙하다는 듯 노련해 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육군 특수 전사령부 소속의 이서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어두운 색의 등산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먼 곳을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상념이 어려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녀는 휴가를 내어 이곳을 찾았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가 이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그녀만의 연례의식과도 같았다. 한적한 도로를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뒤에서부터 경박한 엔진음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녀의 레콘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살짝 꺾었다. 상대방의 난폭 운전에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경적을 울리거나 따라붙지 않았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그 세단은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차 앞에서 급정거하듯 속도를 줄이며 길을 가로막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레콘 차량이 세단 뒤에 겨우 멈춰섰다. 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보복 운전이 아니었다. 의도가 명백한 도발이었다. 세단의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명품 옷과 금목걸이로 치장한 남자 셋이 내렸다. 누가 봐도 건달이거나 그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시시덕거리며 서진의 차로 다가왔다. 아줌마, 운전 그따위로 할 거야. 군용차 몰면 뭐 배는 게 없나. 가장 앞장서 걸어오던 남자가 선글라스를 턱 위로 올리며 시비를 걸었다. 서진은 채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다. 길 비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 남자들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더 큰 조롱 섞인 웃음으로 바뀌었다. 목소리 까는 것 좀 보소. 여기가 군대인 줄 아나 봐. 다른 남자가 레콘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길을 비키십시오. 경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경고를 해. 남자들이 그녀의 차를 에워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명이 운전석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육중한 군용 차량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직접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들은 당연히 나이 지긋한 남자 군인이 타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등산복 차림의 호리호리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적개심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극한의 훈련을 통해 뼛속까지 각인된 날카로운 강철 같은 기세였다. 뭐야, 여자였어. 한 명이 중얼거리는 순간 서진이 움직였다. 그녀를 향해 가장 먼저 손을 뻗어오던 남자의 손목을 잡아챈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몸을 지렛대 삼아 관절을 꺾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른 두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그들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빨랐다. 한 명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이어 다른 한 명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셋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서진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첫 번째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남자의 눈에는 조롱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누구지?
서진이 나직하게 물었다. 뭘, 누구 밑에 있는 놈들이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실토했다. 태상그룹입니다. 태상그룹 사람입니다. 저희 태상그룹. 서진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남자의 멱살을 놓고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선글라스를 주워 안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는 듯한 행동이었다. 10분 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차하고 같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레콘 차량으로 돌아갔다. 남자들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허둥지둥 자신들의 채에 올라탔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산길을 달아나 사라졌다. 서진은 차 안에서 백미러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태상그룹. 최근 군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그 이름.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고요했던 산길의 공기가 이제는 핏빛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산길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이서진 소령은 잠시 차를 세우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분노나 흥분은 없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분석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태상그룹. 평범한 건달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 이름이 주는 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아까 빼앗은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렸다. 미세하게 흠집이 난 렌즈 너머로 그녀의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짧은 상념을 마친 그녀는 다시 차를 몰아 목적지로 향했다. 10분쯤 더 산길을 올라가자 양지 바른 곳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부모님의 묘가 나타났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준비해온 국화꽃 한 다발과 맑은 술 한 병을 들고 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잡초를 뽑고 묘비에 낀 먼지를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다. 모든 동작에는 군인 특유의 절제미가 배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진입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분기 작전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부대원들 모두 건강하고 저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임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마지막 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평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술을 따라 묘 앞에 뿌렸다. 맑은 술이 흙 위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군인인 자신이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맹세였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한 서진은 가장 먼저 헌병대에 어제 있었던 일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 그리고 태상의룹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인상착의까지 정확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의 보고를 접수하는 수사관의 태도는 어딘가 미적지근했다. 소령님 신경 쓰이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단순한 시비 운전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증거 확보도 어렵고 상대방이 태상그룹 사람이라면 더더욱. 수사관은 말끝을 흐렸다. 그의 표정에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위협 및 폭행 미수 사건입니다. 차량 번호까지 확보되었으니 수세는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사관은 난처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일단 접수는 해두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태상그룹은 좀 복잡한 곳이라서요. 서진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복잡한 곳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 헌병대조차 몸을 사리게 만드는 이름. 태상그룹의 힘은 그녀의 예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보안이 유지되는 군 내부망을 통해 태상그룹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태상그룹은 완벽한 기업이었다. 불과 15년 만에 중소건설사에서 시작해 국책사업과 군수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대기업. 최강민 회장은 언론에서 자수성가한 혁신 기업가로 포장되어 있었고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위화감이 들 정도였다. 서진은 검색 범위를 군수사업으로 좁혔다. 수많은 납품 계약서와 보고서들이 화면을 채웠다. 방탄복 통신 장비 군용 드론, 태상그룹의 자회사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과 얽혀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납품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TS7 신형 무정의 납품 계약. 작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 독점적으로 보급되었던 최신형 통신 장비였다. 그리고 그 작전에서 서진이 가장 아끼던 후배 부사관이었던 김민준 하사가 전사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교전 중 통신 두절로 인한 고립 및 적의 기습이었다. 작전 당시 지휘부와 김 하사 사이의 통신이 갑자기 끊겼고 지원 병력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모두가 불운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서진은 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김 하사는 그녀가 본 최고의 부사관 중 한 명이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보고할 능력이 있는 대원이었다. 그런 그가 아무런 교신도 없이 허무하게 당했다는 것을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시 현장의 다른 대원들 사이에서는 새로 보급된 무정이가 먹통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쏙 빠져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강원도 산길에서의 조폭들과 1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사막에서 전사한 김민준 하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태상그룹이라는 이름. 서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김민준 하사의 사진을 응시했다. 앳된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서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악의 고리의 중심에 태상그룹이 있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죽은 부하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서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위성 암호 기능이 탑재된 비공식 군용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 번호 1, 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상사입니다. 나다 박 상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서진 소령이 가장 신뢰하는 부사관 박정훈 상사의 것이었다. 박 상사는 15년 넘게 정보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서진이 중대장 시절부터 함께 손발을 맞춰온 사이였다. 그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수많은 작전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나눈 전우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였다. 소령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전화 쓰신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긴장감이 묻어났다. 이 비공식 군용 전화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칠 수 없는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나눌 때만 사용하는 두 사람만의 비상 연락망이었기 때문이다. 어제 개인적인 일로 강원도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태상그룹 소속이라는 건달들과 시비가 붙었고 서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설명했다. 박 상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 자리에선 단순한 시비로 끝났지만 오늘 헌병대에 보고하니 태도를 보니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더군. 박 상사 태상그룹에 대해 아는 거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박 상사의 짧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소령님, 하필이면 왜 그놈들하고 엮이셨습니까? 태상그룹 요즘 군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 놈들입니다. 자세히 말해봐. 겉으로는 잘 나가는 방산업체지만 실상은 악질 브로커와 다름없습니다. 군 고위직부터 정치권까지 돈으로 안 엮인 곳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몇 번 내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 중단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겁니다. 서진의 예상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였다. 작년에 아프간에 보급됐던 TS7 신형 무정이 그거 태상그룹 자회사 제품 맞지? 박 상사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맞습니다.
김민준 하사님 작전 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무정의입니다. 그때 그 통신 두절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소령님, 솔직하게 말해. 난 지금 추측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정보 부대원으로서 자네가 가진 팩트를 듣고 싶다. 박 상사는 잠시 침묵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다. 잠시 후 그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어 말했다. 비공식적인 정보입니다만 TS7은 도입 초기부터 결함이 많다는 보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온도 변화나 충격에 약해서 통신이 자주 끊긴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보고서는 당시 기무사와 상부 지시에 의해 전부 묵살되고 이상 없음으로 처리된 후 예정대로 납품이 강행되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의 죽음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된 인재 렌사였으며 누군가의 탐욕이 빚어낸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 보고서를 묵살한 놈이 누구지? 거기까지는 접근 권한이 막혀 있습니다. 1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든 과정을 총괄했던 사람이 당시 방위사업청장이었고 그가 지금은 국방부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벽이 느껴졌다. 단순한 기업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최고위층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 상사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소령님 위험합니다.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군인으로서 죽은 내 부하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굳은 결의에 박 상사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소령님. 목숨 걸고 돕겠습니다. 저 역시 웃는 모습이 예뻤던 민준이를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를 건넨 후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선 그 무정의 결함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했던 사람이 필요해. 공식 라인에는 없겠지. 분명 파면을 당했거나 불명예 제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상사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듯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윤기석 소령. 당시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장비시험 평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TS7의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가 상부지시 불이행 및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 구석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주소 보내.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 아마 혼자가 아닐 거야. 태산 쪽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나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인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를 열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관물대 안쪽에 붙여둔 작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훈련을 마친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준 하사의 사진이었다. 서진은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네 억울함 반드시 풀어줄게.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첨단 기술의 화려함과 낡은 건물의 먼지가 공존하는 혼돈의 공간이었다. 수많은 인파와 호객꾼들의 외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서진 소령은 이 복잡한 미로 속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바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상가 본관을 한 바퀴 돌고 예고 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가 비상계단을 통해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매장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스치듯 확인하고
인파 속에서 흐름을 거슬러 걷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특수부대에서 뼛속까지 익힌 대미행 기법이었다. 10분 넘게 이어진 확인 작업 끝에 그녀는 자신에게 붙은 꼬리가 없음을 확신했다. 박정훈 상사가 알려준 미래통신은 상가에서도 가장 후미진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낡은 복도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의 글씨는 빛이 발해 있었고 진열장 안에는 최신 스마트폰 대신 구형 무정의 부품이나 정체 모를 계측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서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땜납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가게 내부는 온갖 전자부품과 전선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다. 작업대 안쪽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회로 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장님 계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군인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기석. 한때는 군의 통신 기술을 선도하던 유능한 소령이었던 남자였다. 뭘 찾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까칠했다. 오래된 군용 무정의 부품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혹시 ANPRC 9999K 모델에 들어가는 주파수 변환 모듈 재고가 있습니까? 서진은 박 상사가 알려준 암호와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ANPRC 9999K는 20년 전에 도태된 구형 장비로 그 부품을 지금 와서 찾는 사람은 군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없었다. 윤기석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건 없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신 누구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육군 특전사 이서진 소령입니다. 박정훈 상사 소개로 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 순간 윤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급하게 서진에게 손짓했다. 미쳤소. 그 이름을 여기서 꺼내면 어떡하시오. 당장 나가시오. 제발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반응은 서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렬한 공포였다. 단순한 경계를 넘어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1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김민준 하사를 아십니까?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윤기석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 젊은 부사관이 윤소령님이 그토록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TS7 무정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통신 두절로 좌표를 놓쳤고 고립된 채로 그만하시오. 윤기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몇 년간 억지로 잊으려 했던 죄책감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한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것이다. 나는 할 만큼 했소. 보고서를 올렸고 회의에서 안 된다고 소리쳤소.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숨어 사실 겁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기석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가게 안쪽의 작은 문으로 서진을 이끌었다. 창고로 쓰이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이중 바닥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방수팩에 밀봉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공식 보고서는 전부 빼앗겼소. 하지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자료들이요. 그는 하드 드라이브를 서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내가 당시 분석했던 TS7의 모든 결함, 데이터와 충격 테스트 영상, 그리고 보고서 원본 파일이 들어있소. 이걸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당신도 나처럼 될 거요. 아니, 나보다 더 위험해질 거요. 태산 놈들은 증거를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윤기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소령님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감사를 표하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서진의 감각에 무언가 날카롭게 걸려왔다. 가게 맞은편 낡은 상가, 복도 기둥 뒤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서진이 나온 가게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서진이 그와 눈을 마주치자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윤기석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 혹은 그녀가 이곳에 온 순간부터 새로운 감시가 붙었을 수도 있었다. 서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손에 쥔 증거는 희망인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시선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이서진 소령은 태연한 척 발걸음을 옮겼지만 온몸의 신경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적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인지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용산역과 연결된 통로 쪽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람이 가장 붐비는 컴퓨터 부품 상가 골목으로 몸을 섞었다.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유연하게 파고들며 그녀는 한순간도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유리창과 스마트폰 액정에 비치는 자신의 뒤편을 찰나의 순간마다 확인했다. 역시나 검은 모자 외에도 2명의 남자가 더 자신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서진은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개찰구를 통과한 그녀는 1호선 인천행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스크린도어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잠시 후 전동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서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차에 올라타는 척하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다시 플랫폼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를 뒤쫓던 남자 중 한 명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열차에 실려 떠나가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일단 한 명은 떼어냈다. 그녀는 즉시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반대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마침 도착한 소요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주시했다. 나머지 2명이 허둥지둥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만 열차는 이미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안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다음 역에서부터 다시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었다. 그녀는 2 정거장을 더 가서 노량 진역에서 내렸다. 수산시장과 컵밥거리의 인파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는 곳. 흔적을 지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역 근처의 허름한 의류 가판대에서 눈에 띄지 않는 회색 후드 집업과 야구 모자를 샀다. 곧장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원래 입고 있던 등산복 상의는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았다. 자신의 휴대폰은 전원을 끈 채 배터리까지 분리해서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그녀는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다. 박정훈 상사와 미리 약속해둔 비상 연락 방식이었다. 짧은 신호음과 암구호를 교환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은 확보했다. 하지만 쥐새끼들이 붙었다. 안전가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마포대교 남단 2번째 벤치 아래에 열쇠를 두겠습니다. 주소는 열쇠에 붙어 있습니다. 그곳은 제 명의와도 전혀 관련 없는 곳이니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1시간 후 서진은 마포의 한 낡은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박 상사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최소한의 가구만 갖춰진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노트북을 꺼내
윤기석이 건네준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에는 TS-7 무정의의 성능 테스트 장면이 담겨 있었다. 1m 높이에서 떨어뜨리자 전원이 나가버리는 영상, 영하 10도의 저온에 노출되자 배터리가 방전되는 영상 약한 충격에도 암호화 모듈이 고장나 교신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까지. 군용 장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결함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윤기석 소령이 작성했던 보고서 원본 파일, 전투 부적합 도입 절대 불가라는 굵은 글씨의 결론이 선명했다. 보고서 말미에는 당시 방위사업청장이었던 윤태석 중장의 자필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니 재검토 후 결과를 수정하여 다시 보고할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라는 명백한 외압의 증거였다. 윤태석 장군 서진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윤태석 장군은 그녀가 임관했을 당시 가장 존경했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늘 강직하고 청렴한 군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가 이 부패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박상색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화재 발생. 미래통신이 전소. 주인 윤기석 씨는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쌓이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사로 추정. 서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고사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었다. 그들이 입을 막은 것이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한 용감한 군인의 목소리를 그들은 잔인하게 지워버렸다. 그녀에게 증거를 넘겨준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미래통신의 모습이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가게의 모습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손에 쥔 하드 드라이브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 파일이 아니었다. 김민준 하사와 윤기석 소령 두 사람의 목숨값이 담긴 유언이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서진 소령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뉴스 속보를 끈 후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화려한 불빛을 피워 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윤기석의 죽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진실에 다가서는 자는 누구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상의릅과 그 배후 세력의 잔혹한 의지 표명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용암처럼 들끓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적은 국경 너머의 가상 적군이 아니었다. 바로 이 나라의 심장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동료 군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내부의 적이었다. 삐빅! 암호화된 메신저가 다시 울렸다. 박정훈 상사였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윤소령님, 일은?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군.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을 거다. 서진은 담담하게 타이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소령님께 비상연락 요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무단이탈 AWR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직속 감찰팀 몇몇이 소령님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찰팀 윤태석 장군 라인이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령님 이제 부대는 물론이고 그 어떤 공식적인 라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숨어서 기회를 엿볼 것인가? 아니면 이빨을 드러내고 방역할 것인가? 서진에게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뿐이었다.
특수부대원의 제1원칙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이었다. 숨는 것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결국에는 쥐처럼 구석에 몰리게 될 터였다. 공격으로 전환한다. 놈들이 나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놈들의 목줄을 끊어버릴 거야. 목표는 어디입니까? 태산그룹 본사는 철옹성입니다. 머리를 바로 칠 순 없지. 우선 놈들의 돈줄이자 손발 역할을 하는 곳부터 친다. 태산그룹의 물류 창고, 특히 군수품을 취급하는 위장 창고가 있을 거다. 위치 파악해줘. 최대한 빨리. 서진의 지시는 명확했다. 박상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짧은 답장을 보내왔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박상색에서 인천항 근처의 위성사진과 약식 도면이 전송되었다. 태산 로지스틱스 제3창고. 서류상으로는 일반 수출입품을 취급하는 평범한 물류창고였지만 박 상사가 빼낸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군에 납품될 일부 장비들을 비공식적으로 보관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특히 TS7 무정의의 일부 부품들이 그곳을 거쳐갔다는 희미한 기록이 있었다. 빙고!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창고의 위성사진과 도면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으로 침투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다. 정문의 경비 인력 외곽의 CCTV 위치, 사각지대 환풍구와 배수관의 위치까지. 수십 번의 모의 작전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두뇌는 순식간에 최적의 침투 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장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박상색에 다시 연락해 민간용으로 위장된 최소한의 장비들을 요청했다. 강력한 랜턴 다용도, 절단기 와이어와 등반용 로프 소형 내시경 카메라,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살상용 가스총과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 한 자루. 박상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2시간 만에 모든 장비를 구해 약속된 장소에 숨겨두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품속에서 윤기석이 남긴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윤태석 장군의 배신이 담긴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한때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상관. 그의 서명이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사형 집행 영장처럼 보였다. 그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벼려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목표의식이 되었다. 밤 11시. 인천항 부두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진은 안전가옥에서 훔친 낡은 화물차를 몰아 태산 로지스틱스 제3창고에서 약 500m 떨어진 어둠 속에 차를 세웠다.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창고 주변을 살폈다. 2명의 경비원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외곽 철책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다. 서진은 허리에 장비를 단단히 결속하고 얼굴에 위장 크림을 얇게 발랐다. 그녀의 호흡은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큰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그녀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둠은 그녀에게 최고의 은폐물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창고의 뒤편 높은 담벼락 아래에 몸을 붙였다. 빗소리가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춰주었다. 그녀는 로프 끝에 달린 갈고리를 담벼락 위로 던졌다. 철컥하고 갈고리가 걸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 마리 소리 없는 흑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거리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렸다. 복도에서 들어온 빛이 먼지 쌓인 바닥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서진 소령은 가장 깊은 어둠 화물 상자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자들을 살폈다. 남자 셋이었다. 2명은 낯이 익었다. 산길에서 그녀의 차를 막았던 바로 그 건달들이었다. 하지만 그 둘의 호위를 받으며 가운데서 걸어 들어온 자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고 안을 훑었다.
두 건달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한 기운, 즉 예의 바른 태도 뒤에 감춰진 잔혹함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김 실장님 물건은 이상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정대로 군부대로 납품될 겁니다. 건달 중 하나가 공손하게 보고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TS10 무정이가 담긴 상자 중 하나로 다가가 그것을 열었다. 그는 무정이 하나를 집어들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경멸적인 표정으로 살펴보았다. 이 쓰레기 같은 걸 최신형이라고 믿고 쓸 우리 군인들이 불쌍하군. 덕분에 우린 돈방석에 앉는 거지만. 그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다. 용산의 윤기석 건은 깔끔하게 처리된 거 맞지? 쓸데없는 소리가 새어나오면 곤란해. 네, 실장님. 가스 누출 사고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경찰 쪽에도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들끓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윤기석을 살해했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이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그나저나 산길에서 사고쳤던 그 여군 말이야. 아직 꼬리도 못 잡았다며 윗분들이 아주 노하셨다. 일개 소령 하나 때문에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바닥이 저희 손안에 있는데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김 실장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시간이 없어. 내일 모레 최강민 회장님께서 윤태석 장군님과 직접 만나기로 하셨다. 그 전에 반드시 그 여자의 입을 막아야 해. 죽이든 살리든. 이서진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태상그룹의 최강민 회장 그리고 그녀가 한때 존경했던 배신자 윤태석 장군. 그들의 만남은 분명 자신이 손에 쥔 증거와 관련이 있을 터였다.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유일한 출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다.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3명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벌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빠르게 훑으며 쓸만한 것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반대편 벽에 일부가 파손된 채 전선 몇 가닥이 튀어나와 있는 낡은 배전반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다. 도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궤적을 그리고 창고 안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동전의 무게를 계산했다. 그리고 던졌다. 동전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공기를 갈랐고 정확하게 노출된 전선에 부딪혔다. 파지지직. 눈부신 스파크와 함께 짧은 폭음이 터져 나왔다. 즉시 창고 안의 조명 절반이 꺼졌고 작은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누전인가. 그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두 건달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배전반 쪽으로 달려갔다. 김 실장 역시 욕설을 내뱉으며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서진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정문이 아닌 자신이 들어왔던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건달 중 하나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잔상뿐이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이서진은 비밀 구역을 빠져나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달렸고 본 창고의 어둠 속으로 몸을 섞었다. 등 뒤에서는 경보음이 더 크게 울리고 김 실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발각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빗속을 질주하며 숨겨둔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항구 지역을 벗어날 때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리 태산 로지스틱스의 창고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말벌집을 제대로 건드린 셈이었다. 이제 그들은 침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입자가 자신들의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부터 그녀를 향한 추격은 훨씬 더 잔혹하고 전면적으로 변할 것이었다. 이서진은 조수석에 놓인 암호화된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이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을 울린 것이다. 안전가옥의 작은 방, 안이서진 소령은 꼬박 밤을 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훔쳐 온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 화면에는 태상그룹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장부와 윤태석 장군의 배신이 담긴 문서가 떠 있었다. 밖이 희미하게 밝아올수록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암호화된 메신저로 박정훈 상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령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군 내부망에 소령님에 대한 비공식 수배령이 내려왔습니다. 군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놈들이 소령님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 작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 증거를 언론에 넘기셔야 합니다. 그게 소령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 상사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혼자인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의 명예와 지휘 체계를 목숨처럼 여겨온 사람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군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닥 미련이 남아 있었다. 윤태석 장군, 자신을 최고의 특수부대원으로 키워준 스승이자 때로는 아버지 같았던 사람. 그가 정말 이 모든 추악한 일의 배우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어쩌면 그 역시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직접 장군님을 만난다. 서진의 답장에 박 상사는 경악했다. 소령님, 그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믿기 일게 뻔합니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방식이다. 군인으로서 나는 내 지휘관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이것은 그녀의 고집이자 마지막 남은 신념이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진은 과거 윤 장군과 단둘이 사용했던 비상통신 채널을 통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일반적인 감청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특수부대 지휘관과 핵심 팀장만이 아는 암호화된 라인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장군님, 이서진 소령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였다. 이 소령 무사했구나.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자네가 무단 이탈했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그의 자상한 목소리에 서진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다잡았다. 장군님, 저는 지금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조직에 쫓기고 있습니다. 태상그룹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윤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뺀 채 자신이 처한 위험만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녀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그가 여기서 발을 뺀다면 그녀는 그에 대한 증거는 묻어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 엄청난 일이 괘씸한 놈들. 당장 내가 조치하겠네. 이 소령 자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내게 직접 보고하게. 내가 자네의 안전을 보장하지. 내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로 오게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내 개인 별장일세.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입에서 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진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 별장은 과거 서진을 포함한 최정계 팀원들만이 포상으로 방문했던 장군이 가장 아끼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함정을 놓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곧바로 박상색에 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 가평군 XXX 윤태석 장군 개인 별장. 2시간 후에 도착 예정. 만약 2시간 반 뒤에 내게서 작전 완료 신호가 오지 않으면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 언론, 청와대, 국정원. 가릴 것 없이 전부. 박상색에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윤 장군과의 과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해주던 모습 첫 실전에서 공을 세웠을 때 아버지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모습. 그는 그녀에게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어느덧 차는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윤 장군의 별장이었다. 서진이 채서 내리자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렴한 군인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호화로운 모습이었다. 서진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품속의 노트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저택의 현관으로 걸어갔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윤태석 장군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오게 이소령, 고생 많았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넓은 현관의 깊은 어둠 속에서 서진은 여러 명의 남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김 실장과 산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건달들이었다. 함정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서진은 그의 거짓된 미소 속에서 존경했던 스승의 얼굴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을 보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어서 오게 이소령, 고생 많았네. 윤태석 장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인자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서진 소령은 경례를 붙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현관의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태상그룹의 남자들이 유령처럼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게.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윤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서진을 호화로운 거실로 안내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고 값비싼 가구들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가죽 소파를 권했지만 그녀는 응하지 않고 거실 중앙에 꼿꼿이 서 있었다.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세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반항심이 담겨 있었다. 이소령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자네답지 않게 군을 이탈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윤 장군이 위선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질책하는 동시에 걱정하는 자상한 스승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거실 중앙에 육중한 원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태상그룹의 군납 비리와 그로 인해 발생한 김민준 하사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김민준 하사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 장군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래, 어디까지 알아냈나?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승의 목소리가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개다운 냉혹함이 묻어났다.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불량부정이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장군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결제 서류까지.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윤 장군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윤 장군은 그것을 잠시 보더니 이내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이서진이야. 내 최고의 작품답군. 설마 여기까지 파고들 줄은 몰랐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에 서진은 역겨움을 느꼈다. 어째서입니까? 장군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노로 떨렸다. 윤 장군은 벽난로 앞으로 걸어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소령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를 걸세. 진정한 애국은 책상 위 보고서나 훈련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돈과 힘에서 나오는 걸세. 태상그룹 같은 강력한 기업이 군의 뒤에 있어야 정치인들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안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세. 그의 궤변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애국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셨습니까? 희생은 전쟁의 일부일 뿐이야.
자네도 군인이니 잘 알 텐데.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작은 손실이었을 뿐이지.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동료의 목숨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얻는 힘입니까?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는 매국입니다. 김민준 하사는 적과 싸우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장군님의 탐욕 때문에 바로 여기서 타오르는 저 장작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간 겁니다. 서진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그 순간 윤 장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리석은 것.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군. 그가 김 실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노트북을 회수하고 이소령은 처리하게. 김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다른 건달들도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진은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처리하라고요. 장군님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 순간 노트북 스피커에서 인간의 가청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주파음이 터져 나왔다. 서진이 미리 심어둔 음향 공격 프로그램이었다.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김 실장과 건달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균형을 잃었다. 동시에 노트북 배터리 부분에서 서진이 장치해둔 소형 연막탄이 터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하고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거실을 뒤덮었다. 윤 장군은 갑작스러운 혼돈에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다. 뭐야? 서진은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주파음에 대비해 미리 귀에 작은 마개를 꽂고 있었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 테이블을 걷어차 방패 삼아 몸을 날렸다. 노트북을 품에 안은 그녀는 거실의 가장 큰 창문을 향해 돌진했다. 건달들이 고통 속에서 연기를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탕탕 총성과 함께 거실의 장식품들이 박살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순간 서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가 직접 꾸민 그녀만의 전장이 시작된 것이다. 쨍그랑 거실에 거대한 강화 유리창이 이서진 소령의 몸과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 충격을 최소화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그녀의 작전복을 찢고 팔과 어깨에 자잘한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잔디 위를 한 바퀴 굴러 즉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윤태석 장군의 넓은 정원 한복판에 서 있었다. 연막과 고주파음의 혼돈에서 벗어난 태상그룹의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저택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탕탕 총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잔디의 흙먼지를 튀겼다. 이곳은 탁 트인 공간이라 엄폐하기에 불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잘 가꿔진 정원의 조각상과 나무 울타리들은 그녀에게 훌륭한 장애물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가장 가까운 대리석 조각상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즉시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의 사격은 적들처럼 어둠을 향해 난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발 한 발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총알은 정원을 비추던 가장 밝은 조명등을 박살냈고 두 번째 총알은 추격자들의 발밑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터뜨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저 여자 잡아 놓치면 다 죽어. 김 실장의 악에 바친 고함이 정원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그 틈을 이용해 다음 엄폐물인 두꺼운 관목숲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다. 총알을 아껴야 했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특수부대의 생존술 그 자체였다. 젖은 흙 위를 소리 없이 기고 나무 그림자를 이용해 몸을 숨겼다. 한 놈이 그녀가 숨은 숲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남자가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녀의 팔이 뱀처럼 뻗어나와 남자의 입을 막고 목을 휘감았다. 컥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남자의 무정의와 여분의 탄창을 챙겼다. 하지만 김 실장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넓게 상해시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왼쪽 울타리 놈은 주차장 쪽으로 갈 거다. 퇴로를 막아 그의 지시는 정확했다. 서진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막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는 오히려 저택의 뒤편 수영장이 있는 더 어두운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김 실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다른 놈들과는 달리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간에 든 쥐로군 이소령. 김 실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총구를 그녀에게 겨눴다. 하지만 그가 반가세를 당기기 전 서진은 품속에서 빼앗았던 선글라스를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김 실장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은 그의 총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격렬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힘이 좋았지만 서진의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흘려내며 그의 관절과 급소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그가 휘두른 주먹이 서진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서진의 몸이 휘청였다. 그 순간 총알에 스쳤던 어깨의 상처에서도 피가 솟구쳤다. 김 실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서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원용 작은 쇠스랑을 발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김 실장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김 실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턱에 강력한 박치기를 먹였다. 김 실장은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져 수영장에 처박혔다. 서진은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녀는 손목시계의 시간을 보았다. 약속된 2시간 반이 이미 지나 있었다. 박정훈 상사는 지금쯤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그녀는 다시 힘을 냈다. 이제 정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주차장 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저택의 정면으로 향했다. 그녀가 타고 온 차는 이미 타이어가 모두 터져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놈들이 타고 온 검은색 SUV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를 향해 뛰었다. 운전석에 남아있던 한 놈이 그녀를 보고 소리치며 총을 들었지만 서진의 총알이 더 빨랐다.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남자를 밖으로 끌어낸 뒤 운전대를 잡았다. 모두 막아. 저택 안에서 윤태석 장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SUV는 괜금을 내며 정원의 잔디를 파헤치며 질주했다. 그녀는 그대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길을 열었다. 서진은 부서진 문을 통과해 어두운 산길로 차를 몰았다. 백미러를 통해 몇 대의 차량이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어깨와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트를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작됐건? 그녀의 목숨을 건 탈출극이 벌어지는 이 순간 어딘가에서는 박정훈 상사가 세상의 판을 뒤집을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을 터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가평의 산길 위로 2개의 그림자가 격렬한 춤을 추고 있었다. 이서진 소령이 몰고 있는 검은색 SUV와 그 뒤를 바짝 뒤쫓는 태상으룹의 세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숲을 비추었고 간간히 터져 나오는 총성이 밤의 고요를 찢었다. 탕 뒷유리창이 방사형으로 깨져나가며 파편이 서진의 목덜미로 쏟아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운전대를 틀었다. 차체가 아슬아슬하게 가드레일을 스치고 지나갔다.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따돌릴 수 없어. 서진은 냉정하게 판단했다. 저들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혹은 차가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뒷차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놈들은 서진의 차를 절벽 쪽으로 밀어붙일 심산이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주변 지도가 빠르게 그려졌다. 이 길을 따라 약 2km만 더 가면 급격한 헤어핀 커브와 함께 비포장 임도로 빠지는 샛길이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던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길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속도를 살짝 늦췄다. 뒷차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더 바짝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서진은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차의 모든 등화를 꺼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시야를 집어삼켰다. 뒷차는 순간적으로 목표물을 잃고 당황한 듯 속도를 주춤했다. 서진은 오직 감각과 기억에 의지해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헤어핀 커브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차체를 드리프트시키며 좁은 임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타이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다. 뒤따라오던 세단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챘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한 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어두컴컴한 PC방 구석자리. 박정훈 상사는 모니터 화면에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약속된 2시간 반이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이서진 소령에게서 작전 완료 신호는 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윤기석 소령이 남긴 원본 증거 파일의 복사본과 박 상사 자신이 그동안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수집해온 태상의룹과 윤태석 장군의 비리 정황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미리 작성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가고 업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나타났다. 암호화된 증거 파일들이 국내 주요 언론사의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보 라인, 그리고 국가정보원 감찰실 등 미리 선정해둔 수십 개의 수신처로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곳에서 막더라도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게 만든 거미줄 같은 안전장치였다. 업로드가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 박 상사는 엔터키를 눌러 전송을 최종 완료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과 목숨, 그리고 이서진 소령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한 것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이서진 소령과 앳된 김민준 하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소령님.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임도 깊숙한 곳, 서진은 찌그러진 SUV를 나무 그늘 아래 숨겼다. 추격은 따돌렸지만 그녀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옆구리의 통증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파고드는 듯한했고 과다출혈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차 안에 있던 구급 상자를 열어 서툰 솜씨로 스스로를 응급처치했다. 작전복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고 강력한 진통제 2알을 물 없이 삼켰다. 고통이 잠시 가라앉자 극한의 피로가 몰려왔다. 꼬박 이틀 밤을 새우고 목숨을 건 추격전까지 벌인 후였다.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찰나 그녀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소형 위성 전화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박상색에서 온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새벽에 온다. 서진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힘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박 상사가 움직인 것이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결과가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운전대를 부여잡고 상처 입은 몸을 기댔다. 찌그러진 차창 밖으로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처절했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더 거대한 전쟁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서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김민준 하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서진 소령이 의식을 잃은 지 몇 시간이 흘렀을까. 차창을 뚫고 들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에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통증은 진통제 덕분에 둔탁한 아픔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울창한 숲 속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차가운 계곡물에 피로 얼룩진 얼굴과 손을 씻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찢어진 작전복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 멍든 자국과 깊게 패인 상처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밤사이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와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인 에너지 바를 씹으며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기록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박정훈 상사, 그리고 군 내부에서 그녀를 걱정하는 몇 안 되는 동료들의 연락이었다. 소령님 살아계십니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박 상사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였다. 서진은 곧바로 인터넷 뉴스에 접속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온통 태산 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긴 난독 현직 국방부 장성 거대 군납 비리 연루 의혹, 내부 고발 자료 공개, 파문 태상그룹 불량 무정의 납품으로 수천억대 이득, 장병 목숨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 작년 아프간 파병 장병 사망 불량 군수품 때문이었나. 재조사 착수. 박정훈 상사가 보낸 증거들은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언론은 미친 듯이 속보를 쏟아냈고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새벽부터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윤태석 장군과 태상그룹 최강민 회장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고 했다. 서진은 기사들을 훑어내렸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박 상사가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은 비공개로 자료를 넘긴 덕분이었다. 하지만 윤태석과 태상그룹은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공식적인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증명할 유일한 원본 증거를 가진 서진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제 추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혹해질 터였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직접 확보한 비밀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박 상사가 넘긴 자료가 몸통을 드러냈다면 이 장부는 뇌물과 비자금의 흐름, 즉 핏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안에는 윤태석 장군 외에도 수많은 군 고위직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장부 없이는 그들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이 장부를 들고 지금 당장 검찰이나 특별수사팀에 자진 출두하여 신변을 보호받는 것, 혹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것.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이미 법과 시스템은 썩어 있었다. 검찰에 출두하더라도 그 안에 누군가가 윤태석의 라인일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설프게 증거를 넘겼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증거가 사라지고 그녀 자신도 군 기밀 유출이라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제거될 수 있었다. 그녀는 박상색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살아있다. 마지막 사냥을 시작한다. 좌표를 보낼 테니 믿을 만한 팀원 3명만 준비시켜줘. 비공식 작전이다. 내 명령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로. 박상색에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드릴까요? 서진의 머릿속에 3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폭파 및 기동 전문가인 한철호 중사, 통신 및 해킹 전문가인 오혜진 중사, 그리고 저격 및 은밀 침투의 귀재인 강태우 상사. 그들은 서진이 직접 훈련시키고 수많은 실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녀의 손발이자 그림자와도 같은 팀원들이었다. 한철호, 오혜진, 강태우. 3명이면 충분하다. 서울 근교 야산에서 합류한다. 필요한 장비 목록을 보낼 테니 준비해줘.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일회용 암호로만 진행한다. 서진은 마지막 에너지 발을 씹어 삼키고 찢어진 옷을 추슬렀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칼을 꽂으러 가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판은 뒤집혔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방어자가 아닌 공격자가 되어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를 참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울 외곽의 한적한 폐차장. 이슬을 머금은 녹슨 자동차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 낡은 정비소 안에서 4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서진 소령과 그녀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3명의 팀원이었다. 소령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상처가 심해 보입니다. 거구의 폭파 전문가 한철호 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상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죽지 않을 정도다. 와줘서 고맙다 모두.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통신 및 해킹 전문가인 오혜진 중사가 노트북을 설치하며 말했다. 저희가 구축한 비공식 네트워크로 모든 통신망을 전환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국가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격수 강태우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없었다. 추격조는 없었습니다. 반경 5km 내의 모든 위협 요소를 확인했지만 깨끗합니다. 그들은 서진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서진은 탁자 위에 자신이 확보한 암호화된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다. 하지만 암호화 수준이 군사 기밀급이야. 중사 해독 가능한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오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철호와 강태우는 정비소 주변의 경계를 강화했다. 서진은 상처의 통증을 참으며 벽에 기댄 채 작전 계획을 구상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오혜진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장부뿐만이 아닙니다. 놈들의 마지막 은신처 좌표가 나옵니다. 모두가 그녀의 노트북 화면으로 모여들었다. 오혜진은 장부의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숨겨진 비상연락망 프로토콜을 역추적해 윤태석과 최강민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서울 중심부 최근에 완공된 태상그룹의 VVIP 타워 더 스카이 펜트하우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요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김포공항을 통해 밀항하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은 시간은 약 12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작전 계획을 브리핑한다. 서진의 목소리에 모두가 집중했다. 강 상사는 1시간 내로 VVIP 타워 맞은편 건물 옥상에 저격 포인트를 확보한다. 적의 동태와 내부 구조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보고해줘. 알겠습니다. 오 중사는 나와 함께 현장 근처로 이동한다. 이동 차량 안에서 더 스카이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통신망을 장악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문제 없습니다. 소령님. 한 중사 자네는 나와 함께 침투조를 맡는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우리는 건물 지하의 중앙 환기구를 통해 침투한다. 옛날 생각나는군요. 즐거운 파티가 되겠습니다. 한철호가 장비를 챙기며 비장하게 웃었다. 그날 밤 10시 30분.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더 스카이 타워, 주변은 고요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 옥상 강태우 상사는 저격총의 스코프로 펜트하우스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타워 근처에 주차된 낡은 밴 안에서는 오혜진 중사가 수십 개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무력화시키고 적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침투조 진입로 확보. 현재 펜트하우스 내부에 확인된 적병력 최소 15명, 모두 중무장 상태입니다. 강태우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서진과 한철호는 건물 지하의 거대한 환풍구 앞에 서 있었다. 한철호가 소형 절단기로 철제 덮개를 조용히 잘라내자 어둡고 축축한 통로가 입을 벌렸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환풍구 안으로 사라졌다.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그들은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의 환기구에 도달했다. 오혜진이 원격으로 환기구의 팬을 멈췄다. 서진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로프를 이용해 펜트하우스 내부의 거대한 거실 천장 환풍구를 통해 침투했다. 그들이 발을 디딘 순간 전투가 시작되었다. 서진의 팀은 유령처럼 나타나 펜트하우스의 경비 병력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소음기가 부착된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리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침입자다 모두 거실로. 마침내 그들의 침투가 발각되었다. 펜트하우스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숨어있던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소령님, 먼저 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한철호가 외치며
적들의 화력을 자신에게로 유도했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둘뿐이었다. 그녀는 총탄이 빗발치는 거실을 가로질러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를 향해 달렸다. 육중한 서재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두 남자를 마주했다. 최강민 회장은 서류를 불태우려다 실패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윤태석 장군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스승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하고 차가운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최강민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윤태석은 최강민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진만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넌 내 최고의 작품인 동시에 최악의 실수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넌 내 최고의 작품인 동시에 최악의 실수였다. 윤태석 장군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 안에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이서진 소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장군님의 작품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일 뿐입니다. 장군님께서 잊어버리신 바로 그 군인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윤태석의 가슴에 박혔다. 그가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러나 스스로는 내팽개쳤던 군인의 명예라는 단어가 눈앞의 부핵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구석에 몰려있던 최강민 회장이 발악하듯 움직였다. 그는 탁자 위에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서진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서진은 몸을 날려 잿더리를 피했다. 그 틈을 타 최강민은 서재의 비밀 통로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서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진은 단 2걸음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윤태석 장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진과 그녀에게 제압당해 버둥거리는 최강민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한때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자신이 고작 이런 추악한 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들어 올렸다. 서진은 그가 자신을 쏠 것이라 생각하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총구는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윤태석은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가져다 댔다. 장군님. 서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쟁! 한 발의 총성이 모든 총격전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윤태석 장군은 자신의 손으로 길고 길었던 배신의 역사를 끝냈다. 그는 군인으로서 살지 못했으나 마지막은 군인처럼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었다. 그의 시신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서재 밖의 총성도 멎었다. 잠시 후 한철호 중사가 피투성이의 얼굴로 들어왔다. 소령님, 상황 종료됐습니다. 최강민 외 생존자 전원 제압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쓰러진 윤태석의 시신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깊고 무거운 공허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최강민에게서 빼앗은 노트북, 즉 비밀 장부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박정훈 상사에게 약속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작전 완료. 1시간 후 더 스카이타워의 펜트하우스는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 특별수사팀으로 가득 찼다. 서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저항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사팀장에게 비밀 장부가 담긴 노트북을 건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였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은 태산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서진과 그녀의 팀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최강민 회장을 비롯한 태산그룹 임원들, 그리고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십 명의 정치인과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국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대대적인 정화의 기회를 얻었다.
국민들은 얼굴 없는 내부 고발자, 솔저 X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같은 시각 이서진 소령과 그녀의 팀원들은 군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부 지시, 불이행, 군무, 이탈, 불법, 무기 사용. 그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법상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였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에 의외의 인물이 찾아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서진 소령 본인 때문에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수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송구합니다. 송구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요. 대통령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소령과 팀원들의 모든 죄목에 대해 군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명하셨습니다.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 직속의 독립적인 특별감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팀장으로 이서진 소령을 지명하셨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그 칼로 다시는 이 땅의 부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명령이십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민준 하사의 웃는 얼굴, 윤기석 소령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윤태석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자유의 몸이 된 서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현충원이었다. 그녀는 먼저 부모님의 묘에 들러 인사를 드린 후 김민준 하사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보고한다, 김민준 하사. 임무 완수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죽은 부하의 대답처럼. 그녀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